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워시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일인데요, 제가 어떻게 세차를 하러 나왔을까요? 뒤늦은 여름 휴가를 쓰고 이번 주는 제가 편안하게 쉬는 주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평일에 시간도 있겠다, 세차를 하러 나왔고요. 여기 오토그루밍 스튜디오 또 저한테 빌려주셔가지고 오늘 즐겁게 힐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라떼 토크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휠부터 세차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먼저 한번 뿌려줬고요. 요 며칠 날씨가 엄청 추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벌써 진짜 겨울이 왔나 했는데 어제랑 오늘은 또 엄청 따뜻하네요. 뭐 14도 막 1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날씨가 아주 그냥 널뛰기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제가 그 타이어 클리닝 하기 전에 고압수를 좀 뿌려봤는데 이제 좀 발수력이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시공한 지 거의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제 뭐 발수층이 점점 죽어가는 건지 아닌지 뭐 클리닝 끝나고 나서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해볼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구독자 수가 29,000 몇백 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올해 연말이나 빠르면 아니면 이제 내년 연초쯤 되면은 드디어 구독자가 3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을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이제 뭘 할 거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나 이제 라이브는 사정상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뭐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자축도 하고 기념을 해서 작은 오프라인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원포인트 레슨 뭐 재개 안 하냐, 어떻게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서 세차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동안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진 상태는 아닙니다.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방침상 사적 모임이 10명까지는 허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이 6명 이상일 때 한해서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방역 방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좀 조심스럽게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그냥 만나서 그냥 얼굴만 보면 조금 이제 쑥쑥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구입해 놓고 얼마 안 쓴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 평소에 이제 제가 쓰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완전 새 제품도 있어요. 일부러 제가 여러 개 막 사놓은 것들도 있고, 제가 조금 쓰다가 안 쓴 제품도 있고, 불용품이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냥 이런 작은 뭐 이벤트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휴일 가서 또 이야기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장소는 저희 일산 부근의 커피숍이 될 것 같아요. 시간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그래도 오전대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도 좀 적고, 그리고 이제 모임하고 나서 이제 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육아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산에 있는 지금 커피숍 중에 어디가 괜찮을까를 지금 제가 좀 물색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뭐랄까 약간 뭐 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편하게 얘기도 하고 막 선물도 나눠드리고 할 텐데 뭐 너무 오픈되어 있는 데에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에 스타벅스가 되게 많은데 스타벅스에는 사람이 왠지 많을 것 같고 공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혹시나 요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일산 사시는 분들 혹은 뭐 여기 일산이나 파주 요 일대에 괜찮은 장소를 좀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요. 너무 이렇게 막 탁 트이고 큰 데는 좀 부담스럽고요. 한 10명 정도가 이게 약간 이제 프라이빗하게 들어가서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번 모임의 뭐 목적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은 이 채널을 거의 3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면서 굉장히 좋은 인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워시앤토크나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또 평소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꾸준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때로는 메일로 연락도 주시고 뭐 이러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람은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또 정도 생기고 그게 또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던 팬분들을 팬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동지 디테일러 분들을 좀 만나고 좀 허심탄회하게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비방용 위주로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일단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 용품들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와서 이게 좀 얻어가는 게 있는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일단 뭐 최대 인원이 10명이니까 그 저랑 그리고 그날 이제 촬영을 도와줄 감독님 둘을 제외하면 이제 8분이 더 이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8분이 다 오실까 좀 의심스럽긴 해요. 또 오신다고 해놓고선 또 이제 안 온다고 노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럴까봐. 저랑 저기 감독님만 둘이서 덩그러니 또 이게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면은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노쇼를 좀 방지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인데 뭐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참가비를 받을 것도 아니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커피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부담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 구독자 이제 또 불디 서포터즈 멤버십 가입자이시기도 한 지금 그분께서 미국에 살고 계세요. 코네디컷 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연말 모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벤트 할 때 좀 써달라고 먼 미국에서 세차용품을 사가지고 또 보내주셨어요. 라이브 때는 보여드렸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연말 그 3만 명 이벤트 자리가 좀 더 푸근해지지 않을까. 참 우리 채널에는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게 사실 뭐 그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여유를 베풀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진 거랑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름 기대가 많이 돼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 모임이 재밌게, 그리고 또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되게 섣부른 판단이죠. 결국에 이제 뭐 사람끼리는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뭐 댓글이나 뭐 이 정도로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 저도 약간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내 영상을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나중에 무슨 AI가 댓글 달아주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나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내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저 나름대로도 그걸로 인해서 되게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면, 내년 봄쯤에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세차장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같이 세차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 제가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서슴지 말고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옛날 표현이다.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말도 많이 걸어드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2차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이 진짜로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10명이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만약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이 4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10명이 안 되더라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접종률이 엄청 높아서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혹시라도 8명 이상의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제 추첨할 거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추첨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랜덤으로 뽑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다 보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 그리고 또 제가 뵙고 싶은 분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떨어지고 쟤는 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다가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뵙고 싶어서 초대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참석을 못 하신 분들 멀어서 혹은 뭐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안타깝게 떨어지셔서 참석을 못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날 이제 아까 제가 촬영 감독님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영상을 찍어서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또 공유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휠은 다 끝났고요. 오늘 원래 이제 사용하기로 했던 샴푸, 원래 저번 워싱턴 토크 때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까먹어가지고 오늘은 잊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자, 슬릭믹이라고 바운서스의 카샴푸예요.
엄청 향기로운 샴푸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샴푸인 바운서스의 슬릭 믹이라는 샴푸입니다. 써볼게요. 자, 지금 물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희석비는 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넣고 싶은 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요 스노우폼으로도 쓸 거니까 여기다가도 넣어줄게요. 버킷에다가 또 거품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써봐야겠죠? 오, 거품이 아주 이쁘게 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아무래도 지금 타이어의 발수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요. 자, 이제 스노우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물 600ml랑 그리고 슬릭 믹 샴푸 100ml, 그래서 한 6대1 정도로 희석이 됐고요.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오실까요? 어떠세요? 일단은 거품이 쫀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류의 거품이고요. 향이 근데 너무 좋아. 이 향은 진짜 어떻게 샴페인 같기도 하면서 약간 사과 맛 나는 사탕향? 약간 그런 향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이 샴푸는 사실 스노우폼용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버킷에다가 넣는 버킷 샴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품 양은 이제 전용 스노우폼이랑 비교하면 아무리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제 뭐 여기서 쓰는 폼레스나 이런 것도 제가 평소에 쓰는 이제 세차장에서 쓰는 그 앞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트질 하면서 또 슬립감이나 이런 건 어떤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미트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에서도 되게 좋은 냄새 나요. 기분 좋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차차차차. 슬립감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수준이에요.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카샴푸 정도의 슬립감입니다. 바운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카나바 왁스
주축으로 해서 뭐 샴푸니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영국 브랜드예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유리막 코팅이 대세가 돼서 요새는 고체 왁스를 쓰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라떼는 말이죠. 네. 저 때는 카나바 왁스 안 바르면 이제 배신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고체 왁스 쓰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나름 이제 인지도도 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이제 자기네들 디자인에다가 영국 국기 뭐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고 괜찮아서 이제 몇 개 제품을 사서 쓰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브랜드의 인지도나 뭐 이렇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뭐 물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감성만 남아있는, 뭔가 좀 실용성이나 기능 면에서는 조금 옛날 스타일, 올드 패션인 브랜드이지 않을까. 뭐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 잘 나가는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저는 이런 옛날 추억이 있는 샴푸를 쓸 때마다 옛날 기억을 이제 떠올리곤 하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전달되는 샴푸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2021년도에 굳이 영국에서까지 주문을 해가면서 이 샴푸를 써야 되냐? 당연히 아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사실 국내에서 구입하셔도 사실 충분히 훨씬 더 싼 가격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원래 근데 뭐 나는 뭐 곧 죽어도 영국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무난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까 스노우폼 뿌린 거 보셨겠지만 거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만 해도 자꾸 라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옛날만 해도 어떤 공식이 이제 통했었냐면, 미국에서 만든 카샴푸, 대표적으로 뭐 케미컬 가이였죠. 미국에서 나온 카샴푸는 거품이 아주 쫀득쫀득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했으니까. 근데 유럽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별로 거품이 없는 제품을 내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야, 거품이 없는 샴푸가 자국도 안 남고 훨씬 좋은 거야. 그거 거품만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너무 유럽 감성에 너무 젖어 계신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거품이 없는 샴푸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아예 이제 거품이 없는 것이 뭐랄까 좀 더 좋은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쓸 때 쫀쫀한 거품이 좋은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사실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담스 카샴푸도 그렇고 카프로 리셋도 그렇고 스노우폼으로 사용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거품이 정말 쫀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이 오히려 더 안 남아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거품이 많다 적다 만으로 샴푸의 성능을 다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썰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이 거품이 많은 샴푸는 자국이 많이 남아 라는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를 했을 때,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거품 되게 많이 나는 이 샴푸 쓰는데 얘는 별로 자국 안 남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거를 진짜 정말? 이러면서 사서 써보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좋대, 야 이거 써야 된대, 이게 국민 세트래 라는 얘기가 딱 한번 퍼지면 그게 마치 진짜 그 바이블처럼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느 세린이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DK님, 돼지피라는 실런트가 있는데 혹시 써보셨나요? 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유행 중입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상어 왁스에서 이젠 돼지피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상어 왁스에 F킬라 쓸래? 언제까지 돼지피 쓸래? 그게 지금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은 맞아요. 뭐 나쁜 제품은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가 야 이거 좋아 라고 하면 새로운 제품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써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누군가가 야 이거 검정색 차에 죽인대, 이거 써 하면은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샴푸가 말라가면서 자국이 막 남는 게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품이 없다고 해서 자국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되게 빨리 미트질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자국이 생겨요. 말씀드렸죠? 성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샴푸. 아무튼 어찌됐건 골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새 제품이 나오는데 왜 자꾸 옛날 제품을 쓰시나요?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아직도 왜 아이폰 4, 5를 쓰냐 이거죠. 왜 가전제품은 그렇게 막 최신의 제품을 그렇게 쓰시면서 왜 세차용품만 이럴까? 참 아이러니해요, 저도. 자, 이렇게 저기 말라있는데 이게 지금 자국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코우케미 코우케미의 샴푸 썼을 때도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남는 모습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샴푸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고압수를 뿌려서 헹굼성이 어떤지 헹굼성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물 뿌려 볼게요. 아이고. 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마치 친수처럼 보이는 거 보세요. 계속 물을 쏴볼게요. 그죠? 차이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고압수가 딱 닿았을 때 바로 씻겨지면서 발수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친수처럼 보이다가 계속 물이 흐르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발수가 나와요.
바로 요런 차이가 저는 그 얼룩이 생기냐 안 생기냐도 결정짓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 샴푸들을 두루두루 써 보니까 아, 이렇게 헹굼성이 안 좋은 애들은 꼭 그렇게 자국이 많이 남더라. 뭔가가 미트질을 하고 나서 뭔가 잘 씻겨 나가지 않는 뭔가 잔여물이 많이 표면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렸을 때 빨리 안 씻겨 나가는 거고, 그 안 씻겨 나가는 그 무언가가 결국에는 얼룩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가설이에요. 뭐 제가 뭐 어디 실험실에서 실험해 본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국이 남지 않고 헹굼성이 좋고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요런 맥락에서였거든요. 얘도 거품은 많지 않지만 헹굼성이 별로 좋지 않고 마르면서 자국이 많이 남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서 쓰실 이유가 없다. 예, 요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저 린스할게요. 자, 드라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네. 드라잉을 하면서 봤는데, 곳곳에 물자국이 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방송한다고 늦장 피웠다가는 워터스팟 남을 것 같아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일단 먼저 드라잉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작스러우시겠지만, 드라잉은 다 끝났다는 거. 자, 이제 타이어에 제가, 타이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물 뿌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코팅이 블랙아웃이 수명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 모양새예요. 지금 혹시 카메라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게 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흙길을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 거기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주행을 끝내놓고 이제 집에 와서 주차하면서 보니까 이쪽 부분이 허옇게 이렇게 일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돌이 이 타이어 옆면하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좀 여기가 좀 뭐랄까 까졌다라고 표현해도 되나? 약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코팅이 남아 있을라나 하고선 오늘 세차를 해봤더니 역시나 그 부분이 마치 아무것도 안 바른 것 마냥 이렇게 색이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는데, 요게 또 이제 타이어 코팅이 가진 조금 뭐랄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어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씻고 한 번 더 발라주면 그만인데, 코팅은 이미 한 번 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상처가 나서 코팅면이 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재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유리막 코팅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코팅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레싱을 발라주려고 해요. 아까 클리닝 할 때도 보니까 발수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맥시멈이 아닌가. 사실은 5개월도 상당히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클리닝을 할 때마다 알칼리성 세정제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브러쉬질까지 하니까 굉장히 혹독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져보면 표면이 굉장히 슬릭해요. 이게 타이어 표면이 이렇게 슬릭한가 싶을 정도로 슬릭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보면 굉장히 내구성은 좋으나 실질적인 수명은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떠버려가지고 또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비두면 또 별로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동안 묵혀놨던 타이어 드레싱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위에다가 발라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를 더 해볼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올린 카프로의 블랙아웃 영상 보면서 이제 반 농담으로 이 영상 보면 협찬 좀 해줘라. 카프로 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영상 만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말씀, 고마운 말씀이신데, 최근 들어서 영상 협찬이나 그 광고까지는 아니었고 협찬 관련돼서 문의가 꽤 많아졌어요. 뭐 요새 세차용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세차용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세차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이라는 거죠. 뭐 그냥 넓게 봐서 차량용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 안에 넣는 방향제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거치대 뭐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카메라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런 이제 좀 테스트를 좀 해봐다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한테 흘러가게 됐고, 그 업체는 애초에 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디테일러한테 얘기한 건데, 팬이 그 얘기를 듣고 반대로 그 업체 쪽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혹시 너 광고하지 않겠니? 유튜버가 그 업체한테 광고를 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먼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가 잘 풀려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이 문제가 돼서 성사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코팅제를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제안을 했던 그 친한 유튜버한테, 디테일러에게, 야 얘가 광고 하겠냐고 얘기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이 정도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메일을 주고 받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메일을 받은 그 디테일러가, 걔도 이제 조그만 채널을 운영하는 애인데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얘한테 제안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제안한 거였는데, 나한테 얘기해 준 거를 받아다가 돈을 벌려고 얘한테 이렇게 컨택을 한 거잖아요. 얘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을 올렸나 봐. 야, 이 팬이라는 애가 광고 단가로 이렇게나 요구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단이 된 건데, 뭐 그래서 뭐 팬은 자기 해명 영상에 나는 절대로 광고를 속이지 않고 나는 광고면 광고다라고 솔직하게 밝히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 그 업체는 나와의 개인적인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공공연하게 오픈함으로써 나를 되게 곤란하게 했다. 나는 그래서 이 업체와는 광고를 안 찍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뭐랄까 선빵을 날린 거지. 애초에 이 업체도 그렇게 큰 돈을 줘가면서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었는데, 참 좀 그런 이제 얘기였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뭐 작지만, 훨씬 작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흐름이 보인다고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이 그 스토리가 뭐였을까라는 게 대충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팬이라는 사람의 채널을 굉장히 오래 봐왔고, 저도 최근에 이제 느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느꼈던 바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팬이라는 사람이 구독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아마 제일 파급력이 높은 채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를 제의하는 업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사람 영상을 딱
뭔가 새로운 게 딱 뜨어서 봐야지 하고 또 딱 틀면 유료 광고 포함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영상을 틀기만 하면 유료 광고 포함 그게 뜨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뒷광고는 아니니까 뭐 윤리적인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다, 뭐 아니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저는 그때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그냥 단순히 나는 광고 하나도 못 찍는데 쟤는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찍어? 나는 시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죠. 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제가 팬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료 광고 포함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평소에 전혀 쓰지 않는 제품들, 전혀 쓰지 않던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듣보잡인 거예요. 다 제품이 막 생뚱맞아.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제품을 이거 좋다고, 야 좋다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는데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컨셉과는 다른 행보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영상 찍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집안에서 자기 집 게러지에서 그냥 꽁냥꽁냥 하던 그런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래된 사람으로서 그런 게 낯설고 약간 그 낯선 거를 더 넘어서 약간 반감까지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마지막 휠 하면서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사건이, 이번도 아니에요. 몇 달 됐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 그 사람 채널을 구독은 해놓고 있었지만 영상을 안 봤었어요. 솔직히 최근 들어서 안 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달라진 것 같은 거야. 원래 내가 알던 이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단순히 유료 광고라는 그 글씨가 써져 있어서가 아니고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가 원래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그 광고를 맡긴 사람에게 맞춰주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영상들이 너무 잦아지니까 이제 그 채널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걔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거죠.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냥 세차하는 모습, 그냥 물 쫙 날아가는 모습이 이쁘고 이래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정보, 디테일링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얻고 싶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안 보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버한테 광고는 자기 목숨, 채널의 목숨 혹은 구독자들한테 빚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광고비 벌었다, 오케이, 와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 광고비만큼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신세를 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엔 그 빚이 많아지면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죠. 어떤 채널은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채널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야 너는 왜 광고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근데 광고라는 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광고라 함은 좋은 제품을 기업은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럼 사람들은 그 좋은 제품을 사서 쓰고 그러면 기업도 돈을 벌고 유튜버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모두가 다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광고는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그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내가 또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유튜버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정말 유명 연예인이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만 해도 조회수가 몇십만 회씩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제 영상을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한테 정보가 되니까.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광고만 아니면 되지. 연예인들이 다 PPL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 유튜버들한테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고를 받더라도 협찬을 받더라도 정말로 소신 있게 그리고 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 빚을 지는 거다. 신세를 지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광고나 협찬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팬이라는 사람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랑 지금 요새 최근에 올리는 영상 보면 조회수가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제 채널의 영상보다는 뭐 월등히 높죠.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 사람의 팬으로서 그 사람의 영상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왜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조회수가 급감을 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는 시청자니까. 벌써 나도 그 사람 영상을 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그래 제 마음을 한 번 더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타이어까지는 다 발라줬고요. 이제는 저기 관리제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관리제만 발라주면 끝납니다. 제가 디테일링 관련된 얘기 말고 유일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애들 얘기잖아요. 잠깐 이제 라떼 토크 살짝 해보면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죠? 왜 저한테 이제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저한테 그 영상이 이제 추천 영상으로 떴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됐어요. 미국 영상이라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뭐 자막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자막밖에 없어서 한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 3-4번 정도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진짜 뭐랄까 최근 들어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애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별로 없는 것 같아. 실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요 영상의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놓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영어는 그래도 좀 나는 한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하면 이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면서 이제 사업가 신분인데, 그 중에 어느 날 아이가, 아들내미 하나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아저씨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죠. 뭐 당연하죠. 뭐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그게 충격적이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이 아저씨는 전혀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자기는 아이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는 거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네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어? 항상 자기는 그렇게 애들을 챙겼다는 거지. 그때마다 그 아이는 괜찮아요, I'm fine 이랬다는 거야.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자살을 했냐 봤더니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못 견디고 애가 13살? 14살인가?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반 아이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게 됐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랬을까를 정말 죽어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아이의 방에 가서 물건을 다 뒤져봤대. 혹시 뭐가 있을까? 그 죽은 아이의, 자살한 아이의 책상에 포스트잇이 딱 2장이 있었는데, 한 장에는 자기 원래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거 까먹으니까 적어 놓은 거, 그게 하나 있었고, 하나에는 짧은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 그게 마이 스토리라고 써져 있었대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결국엔 본인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야. 자기의 속마음을. 아빠,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요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아니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고민했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자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는 힘든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회사 가서 힘들었던 얘기들 와이프한테는 뭐 할지 몰라도 애들한테는 안 하죠.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남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한테도 심어줬다라는 거죠. 항상 자기도 아빠 요새 어때요? 그러면 나 괜찮아,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도, 그 아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항상 괜찮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할 수가 없던 거지. 아버지가 요새 어때? 라고 그렇게 숱하게 물어봐도 그 혹독한 왕따를 당하면서도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이는 그거를 자기 속으로만 삭혔던 거지. 자기의 얘기를 못하고, 마이 스토리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제가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힘들었을까.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애가 고통스러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아이에게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두웠던,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어려운 얘기도 자식들한테 나눠야 된다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가서 힘들고, 그리고 뭐 단순히 회사 가서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이렇게 좀 자랑하기 어려운, 남들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가정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애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뭐 좋은 얘기라고. 그냥 웃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만 보통 주로 하죠, 애한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은 학교 가서 무슨 일 없었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오늘은 말썽 피는 애들 없었어? 보면은 뭐 누구누구가 말썽 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아 그래? 걔는 무슨 장난을 쳤는데 이런 장난을 쳤어. 그래서 에이 그런 거는 치면 안 되지. 우리 지호는 괜찮아? 우리 지호는 그런 장난 안 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쳐. 저희도 그러고서 넘어갔거든. 근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뭔가 이제 말썽을 피우고 잘못을 저지르면, 예전에 저희는 이제 반성문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그 반에서는 이제 생각일기라는 걸 쓴대요. 생각일기. 말 그대로 자기가 오늘 한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일기로 쓰는 일종의 반성문인 거죠, 사실. 이제 그거를 쓴다고 해요.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 제 애가 저한테 얘기할 때도 오늘 그래서 누가 지금 생각일기 썼어. 얘기해 주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는 게, 이게 생각일기를 그래서 4번인가 3번인가를 쓰면, 그때는 그 생각일기 쓴 거를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사인을 받으러 가지고 온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저랑 우리 와이프는 완전 멘붕이었어요. 아니 생각일기를 한 번 쓴 것도 아니고 이게 3번인가 4번인가가 겹쳐가지고 이걸 사인을 받아올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생각일기의 내용은 큰 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의견이 잘 안 맞거나 이러면 이렇게 뭐 힘으로 약간 이제 밀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저희 애가 이제 저 닮아서 덩치가 좀 커가지고 또래 애들보다 좀 키가 커요. 되게 마른 체질인데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이럴 때 막 힘으로 좀 이렇게 했나 봐요. 뭐 그걸로 인해서 생각일기를 한 3번인가 4번 썼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으러 온 거야. 그날 이제 저랑 와이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애는 전혀 이러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이거 딱 봐보세요. 지금 그 자살한 아들을 둔 그 아버지랑 비슷한 거야, 되게.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와이프랑 저도 굉장히 애한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애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애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잘 캐치해야지 라는 것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내 얘기를 먼저 애한테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은. 그러니까 아이의 스토리를 들으려면 먼저 나의 스토리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아저씨가 여러 아버지들을 이제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 아버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 감고 다들 어렸을 때 그런 깡패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어두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손 들었어. 당연히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죠.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을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눈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했더니 그 아빠들 다 손 들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아버님 중에서 그때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신 아버님 계신가요?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당신이 겪었던 어두웠던 그 과거도 얘기하라고. 그래야 비로소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본인들의 어두운 경험, 감추고 싶은 그 경험까지도 당신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와,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도 뭐랄까 큰 가르침을 얻은 것 같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포워딩을 해줬고, 저희 와이프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 못지않게 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 왜냐면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바로 애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애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랬었구나, 걔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아빠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엄마도 이런 경험을 했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한테도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아이한테도 그거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아빠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정말로 맞는 얘기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격 장애나 요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한테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엄청 잘 배우신 분들이고 아이한테 애정도 정말 많으시고, 요새같이 애 하나밖에 안 낳는 집이 많은데 애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그렇게 어긋나는 걸 왜 몰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을까. 아이들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걱정하겠구나, 그거를 정말 어린데도 다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얘기를 부모한테 안 하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열심히 얘가 하는 말을 듣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또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갖고 오역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런 게 정말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다면, 혹은 예비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한 번쯤 봐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10분 남짓 되는 영상인데 영어 자막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라떼 토크 아이에게 부끄러운 나의 과거, 어두웠던 나의 과거 얘기도 해주세요 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워싱턴 토크 진행을 해봤습니다. 깨끗해진 제 차와 또 이 속에 있는 이 라떼 토크를 다 꺼내놓고 나니까 후련해진 마음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번 또 워싱턴 토크 때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